10년쯤 전 무엇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할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앞에 두고 엄마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톤으로 죽기 전에 된장 만드는 건 알려줘야 해 라고 말했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최소한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에게 한 번도 된장 만드는 법을 묻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할머니는 아주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냐며 기함을 하셨다. 엄마에게 있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당장 아쉬울 것이 재산도 뭣도 아니고 할머니가 담근 된장이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고 웃기면서도 정말이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 나도 지금 당장 엄마가 없어진다면 내가 가장 떠올릴 말이 이제 엄마 된장찌개는 어떻게 먹지? 일 테니까. 엄마의 된장찌개는 특별한 재료라고 할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시시할지 모르지만 맵고 짜고 구수한 맛, 그냥 그뿐이다. 특징이 있다면 청양고추를 어휴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많이 넣는다는 것. 국물을 뜨면 풀리지도 않은 된장 덩어리째 수저에 훌훌 걸리도록 많이 들어간 말 그대로 정말 대충 끓인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비주얼의 된장찌개다. 심지어 두부도 애호박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청양고추 때려놓고 물 대충 부어 끓인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우리 엄마표 된장찌개다. 그럼에도 대체 뭘 넣으면 이렇게 깊은 맛이 날까 싶은 감칠맛이 도는 그런 맛. 지금도 살면서 먹어본 수많은 된장찌개를 떠올려 보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머릿속에서 그것보다 나은 맛의 된장찌개는 생각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소울푸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먹는 이에게 영혼을 감싸주는 사람들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아늑한 고향의 맛이라고 나옵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음식, 영혼을 흔들 만큼 인상적인 음식, 자신만의 추억을 간직한 음식. 미소님들은 자신만의 추억을 간직한 소울푸드가 있으신가요? 제게 소울푸드는 친정엄마의 집밥이에요. 생일이면 꼭 해주셨던 잡채, 명절이면 느끼한 음식을 잡아주는 빨간 양념게장입니다. 다른 음식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레시피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양념게장의 양념장은 엄마한테 꼭 배워야지 라고 하는데요. 저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엄마가 해주실 것 같은데 그건 저만의 욕심이겠죠. 오늘 소개할 책은 먹는 것에 진심인 김지양, 이은비 님이 지은 죄책감 없이 먹는 게 소원이야 입니다. 김지양 님은 음식에 대한 순결한 쾌락을 탐미하는 팟캐스트 이노센스 플레저를 진행하면서 죄책감 없이 먹는다는 것이 미에 대해 집착하는 대한민국 여성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러 매거진 66100 편집장이며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지양 님이 독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음미하면서 식사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단맛과 짠맛, 매운맛, 감칠맛이 어떻게 조화롭게 입속에서 어우러지는지를 느끼면서 식사 시간의 행복을 느꼈으면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먹는 것에 죄책감을 가졌던 뇌와
만족감을 모르던 위장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이은비님은 오랫동안 중국에 살며 차의 매력에 빠졌다고 해요. 차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어 창업을 했는데 바로 티앤라이프 스타일 기업 알디프입니다. 다양한 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티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보다 디저트, 술보다 차를 더 좋아하는 사람. 1일 1케이크로 20대를 보냈었다고도 하는데요. 책의 차례를 보면 첫 번째 식사, 달달하게 찾아오는 추억의 소울푸드. 두 번째 식사, 오늘도 존버한 나에게 선물하는 소울푸드. 세 번째 식사, 그토록 뜨거웠던 순간을 위한 소울푸드. 네 번째 식사, 현실과 타협하기 싫은 나를 위한 소울푸드. 다섯 번째 식사, 청춘의 치열함을 위로하는 소울푸드. 여섯 번째 식사, 내 몸에 흐르는 본능을 일깨우는 소울푸드. 일곱 번째 식사, 나를 특별하게 해주는 소울푸드. 여덟 번째 식사, 낯설게 찾아온 뜻밖의 소울푸드. 아홉 번째 식사, 집집마다 개성이 묻어나는 소울푸드. 열 번째 식사, 진심을 담은 소울푸드. 11번째 식사,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주는 소울푸드. 12번째 식사,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해주는 소울푸드. 13번째 식사,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소울푸드. 14번째 식사, 내 인생의 마지막 소울푸드. 그리고 마지막 레시피, 나와 함께할 소울푸드 레시피. 이렇게 14끼의 식사와 디저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도 이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향수 정도는 거뜬히 치유되는 컵라면 1개. 10여 년 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겠다고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내가 LA에 대해서 아는 거라곤 LA 아리랑 뿐이었던 것 같다. 영화 라라랜드도 나오기 전이었고 핸드폰은 2G의 와이파이가 한국만큼 후하지 않다는 것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거의 빈 캐리어와 두꺼운 관광 안내 책자 한 권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급하게 준비한 여정인 만큼 챙긴 것도 별것 없었다. 입국을 위해서는 숙소 주소가 있어야 한다길래 급하게 인터넷으로 예약한 다운타운의 호텔 1박이 내 숙소의 전부였다. 앞으로 58일을 미국에 더 있어야 하는데 나는 하루치 숙소 이외에는 잘 곳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처럼 에어비앤비가 있던 때도 아니어서 결국 내가 선택한 숙소는 호스텔이었다. 당시 방학을 맞은 전 세계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호스텔은 그나마 방도 많지 않았고 돈을 아껴야 해서 남녀가 공용으로 써야 하는 6인실을 예약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스텔에서 연속 7일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갈 곳 없는 처지가 된 나는 한 달 단위로 머물 수 있는 인근의 다른 호스텔을 찾아 숙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그 전 숙소처럼 6인실이었지만 여성 전용인데도 지난번 호스텔보다 1박 요금이 훨씬 쌌다. 게다가 방마다 부엌과 조리도구가 준비되어 있어 식비도 훨씬 아낄 수 있었다. 심지어 아침 식사도 제공되었다. 처음 얼마간은 미국 사람처럼 먹어보려고 애써봤지만 쌀밥에 김치 없이 한 달을 버티기란 무리였다.
그러다 숙소 근처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트를 발견했다. 유레카를 외치며 신이 나서 마트에서 쌀과 함께 김치 대신 먹을 할라피뇨와 인스턴트 된장국도 샀다. 그런데 마트를 돌다가 내 시선을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한 곳에 오래 멈추었다. 바로 육개장 컵라면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것을 맛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개운하고 칼칼하면서도 기름진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걸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운 맛이었기에 면을 다 먹은 후에는 그 기름지고 칼칼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는 상상까지. 타국에서 만난 컵라면은 절대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 그 컵라면 한 개를 사가지고 와서는 밥을 안 치고 냄비에 있는 물을 넉넉히 넣어 끓였다. 조금 싱거울지언정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컵라면에 물을 붓고 연것 같은 3분을 기다려 드디어 면발을 들었다. 그런데 분명 있었는데 사라진 느낌은 기분 탓이었을까? 기억나는 건 건더기가 더 많이 들어 있었다는 것에서 오는 배신감이었다.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라면을 먹고 나니 포만감과 함께 졸음이 쏟아졌다. 이제 밥을 말아 먹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분명 먹다 잠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이미 내 눈꺼풀은 중력을 거부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끝내 국물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찌 이 소중한 귀한 국물을 버릴 수 있겠는가. 타국에서 만난 반가운 고국의 맛을 어찌 쉽게 포기하겠냐 말이다. 나는 체면불구하고 식은 라면 국물을 냄비에 따라 넣고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냄비에 남은 라면 국물을 일단 끓여서 밥을 푸지게 말았다. 그러고는 국물 한 방울, 밥 한 톨 남지 않게 싹싹 긁어 먹었다. 지금도 누군가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을 꼽으라면 그날 먹고 남긴 라면 국물에 말아먹은 밥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그득한 음식들 사이에서도 입맛을 찾기 어려운 때면 그날의 컵라면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부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만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이러니라니. 조금 씁쓸하지만 어쩌겠는가. 사람이란 게 풍족할 때는 컵라면 한 개의 고마움도 모르는 존재인 것을. 내 청춘의 시간을 위로해준 파인애플 번. 2014년 가을, 나는 중국 상하이에 있었다. 상하이는 무엇이든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출장 간 것이라 그곳에서의 생활은 풍족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니 의사소통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동시에 팀장이라는 직함을 함께 주었기에 대기업 소속의 28살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절의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 오직 불행과 슬픔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 7월 초 갑자기 상하이 발령 통보를 받았고 예정된 여름 휴가를 다녀온 뒤 살던 집을 정리하고 비자를 받고 그러면서 업무까지 숙지하다 보니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준비 기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렇게 출국을 3일 앞둔 어느 날 친구의 부고가 전해졌다.
소식을 알게 된 건 입사 동기를 통해서였다. 동기의 지인과 내 친구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부고란에 뜬 본인상이라는 내용을 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내 동기에게 전해준 것이다. 본인상.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친구의 웃는 얼굴이었다. 하필이면 흑백 사진.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본인 상이라는 글자 아래 적힌 장례식장으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확인하고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여름밤이었다. 친구도 나도 유학생이었기에 느슨하게 연결된 몇 안 되는 지인들은 친구의 소식을 알 것 같지 않았다. 결국 내가 친구의 죽음을 알려야 했다. 1명, 2명, 함께 유학했던 시절의 지인들 중 친구를 알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출근을 했다. 그날은 중국 발령 전 회식이 있는 날이었고 나를 위한 자리라 빠질 수가 없었다. 검은 옷을 입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가족들은 인사를 나누다가 끝내 섭게 울었다. 나는 또 다른 친구와 손을 잡고 황망히 했다. 유서도 없었고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죽음에 익숙하지 않던 20대에게 그 모든 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바로 출국이었다.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10일 동안 야근을 했고 거의 매일 저녁 회식이 있었다. 매일 중국의 각 지역 지부와 돌아가며 중국 요리를 먹고 술을 마셔야 했다. 출근은 한국 시차에 맞춰 오전 7시 반이었다. 중국 사무실의 모든 한국인 간부 중 나만 여자였고 당연히 내가 가장 어렸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혼자 회식 자리로 이동하던 중 결국 거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제야 친구의 부재가 실감났다. 몇 달 전 광화문 사무실 근처의 광장을 지날 때 노을한 리본의 물결을 보고 또 그렇게 울었더랬지. 죄책감이 미친 듯이 몰려왔지만 내 삶을 살아내는 일조차 버거워서 그게 더 미안했다.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중국의 연휴 기간에 나는 서울 대신 홍콩을 갔다. 일주일간 상하이에서 혼자 있기는 싫었지만 서울도 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9월에 홍콩행 티켓을 예매하고 나니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렇지만 취소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연휴가 다가왔고 그렇게 홍콩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노랗고 까만 우산들이었고 안경을 쓰고 영어로 된 팻말과 종이를 든 어린 시위대였다. 그 와중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흘러가는 젊음, 그리고 불안함과 희망. 습기 가득한 홍콩의 밤. 나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퇴사를 결심했다. 사람을 위로하고 싶었다. 누구도 죽지 않길 바랐다. 죄책감 없는 일을 하고 죄책감 없이 살자고 그렇게 결정했다. 홍콩 여행에서 가장 자주 먹었던 게 파인애플 번과 홍콩식 밀크티였다. 홍콩에 있는 동안 매일 여러 군데에서 먹었다. 파인애플 번은 홍콩의 디저트로 각 구워낸 혹은 따뜻하게 데운 소보로빵을 반으로 갈라 차갑고 두꺼운 버터 조각을 끼워서 먹는다. 살짝 녹은 버터의 맛이 파인애플의 껍질에 담은 소보로빵과 어우러지는데 따뜻한 빵의 보드라움에 이어 차가운 버터까지 달콤하고 고소하다. 파인애플 번을 먹을 때만큼은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씩씩한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함께 마신 밀크티의 카페인과 당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상하이로 돌아와서도 힘들 때마다 광동 음식점을 찾아 파인애플 번을 사 먹었다. 그리고 겨울쯤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년가량, 그러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 상하이에서 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퇴사 절차를 밟고 나니 나는 이제 소속도 없는 29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 광화문엔 여전히 노란 리본들이 걸려 있었다. 퇴직금과 주재원 시절에 모은 자금으로 1년을 소속 없이 보냈다. 30이 되기 전 마지막 1년을 쓰고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지냈다. 그러면서 10편이 넘는 단편 소설을 썼다. 그중 옐로우는 홍콩의 우산과 광화문의 리본, 콜드플레이의 노래가 등장하는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연주했던 친구를 기리는 소설이었다.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미발표작이지만 그렇게 보낸 시간 뒤에 나는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무도 죽이지 않는 죄책감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언제부턴가 다시 홍콩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어려운 디저트는 아닌데 이상하게도 다른 데서 먹은 파인애플 번은 그 시절 내가 먹었던 그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런 핑계를 대며 또 한 번 아무렇지 않게 홍콩을 죄책감 없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눈물로 흐려진 눈도 번쩍 뜨이게 해주는 먹태구이. 눈이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던 날이 있었다. 울다 지쳐 잠들고 깨서는 다시 울던 날들. 기운은 없는데 입이 쓰고 깔깔해서 입으로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다. 슬프고 아팠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나 자신이 대견한 것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다고 서럽게 울며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원래 선약이 있었던 터였는데 밤새 울고 짜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약속을 어길 수 없어 우리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어디 친구뿐이겠는가. 친구의 친구까지 우르르 불러 모았다. 그 와중에 손님 대접은 해야 하는 호스트라. 그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상을 차려냈다. 무슨 정신으로 뭘 차려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모르긴 해도 요리할 기운은 없어 대충 과자니 음료수니 이런 것들만 꺼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정신없는 내가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날 먹었던 딱 한 가지 음식이 아직도 정확히 기억난다. 바로 먹태구이다.
전주에는 슈퍼 가게집에서 이런저런 안주며 먹태를 구워 파는 가게 맥주집, 속칭 가맥집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전주에서 출장 다녀온 친구가 그 유명한 가맥집인 전일가보에서 샀다며 먹태를 가져왔다. 사실 나는 생선을 좋아해도 딱히 북어와 황태구이 같은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뭐 먹태가 먹태지 뭐 있겠냐 하는 시큰둥한 마음이 컸다. 특제 소스라고 되어 있는 마요네즈에 청양고추를 썰어 넣은 뒤 먹태의 살을 툭툭 뜯는 동안 쟁반 위의 부스러기들이 눈처럼 날렸다. 멍하게 앉아 눈처럼 날리는 저 부스러기랑 대가리는 내일 아침 먹을 국의 재료로 낙점된 그 순간 나에게 친구가 뜯어놓은 먹태를 쥐어주며 먹어보라고 했다. 그 먹태를 입에 물고 얼마나 씹었을까? 어느새 2개, 3개를 멈추지 못하고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흐렸던 내 초점이 또렷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안경을 맞추러 가면 자,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며 콧대 위에 우스꽝스러운 시력 맞춤용 안경에 렌즈를 끼워준 순간 세상이 선명해지던 것처럼 아주 견고한 에너지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쓰러진 황소가 산낙지를 먹으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너무 맛있어. 눈이 뜨인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있지. 근데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나한테 한 마리 팔면 안 돼? 친구는 그제서야 안심한 듯 푸하하 웃으며 안 그래도 나에게 주려고 사온 거라며 먹태 한 마리를 쓱 내밀고는 돌아갔다. 주저앉고 싶지 않지만 주저앉게 되는 날.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지만 몸의 모든 감각이 슬픔을 향해 있는 날. 그럼에도 어김없이 내일이 나에게 들이닥치는 비틀거릴지언정 쓰러질 수 없는 그런 날이면 그날 먹었던 먹태구이를 생각한다. 또 멀리서 나를 보러 와준 친구의 마음을 생각한다. 내가 좋아할 거라며 함께 먹자고 그 먹태를 사던 친구의 마음을. 최근에 마음도 몸도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66100에 불아렛 재고를 보관하던 물류 창고에 불이 나서 그간 만든 모든 불아렛과 팬티가 전부 타버렸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며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뜬 눈으로 보내고 있다. 사람이 너무 지치면 한치 앞이 안 보인다더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버티고 싶어진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딘가에 소리치고 싶어진다. 그래서 남은 힘을 짜내 멈추었던 원고를 다시 시작했다. 내일은 전주의 가맥집 전일가보에 먹태를 5마리 주문할 생각이다. 무너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야 이기든 지든 또렷한 눈으로 내일과 맞붙어 보기라도 할 테니까. PS. 먹태를 5마리 주문하는 이유는 최소 주문 수량이 5마리여서라는 것을 밝힌다. 내가 합정동 큰손이어서가 절대 아니다. 퍽퍽한 돼지고기에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타바스코. 고기를, 특히 돼지고기 목살을 구워 먹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찍어 먹는지 묻고 싶다. 어떤 사람은 소금에, 어떤 사람은 쌈장에, 어떤 이는 유즈코쇼에 찍어 먹는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가지각색의 음식들 중에서도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듯 고기를 찍어 먹는 조미료조차 다르다. 나는 돼지고기 목살처럼 살코기 많은 부위를 먹을 때는 타바스코에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 어릴 때 엄마가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 식사로 돼지고기 목살을 구워서 밥과 함께 접시에 놔주곤 했는데 목살의 퍽퍽한 살코기 부분은 아무래도 그냥 먹기엔 목이 메었다. 엄마에게 찍어 먹을 게 없냐고 물었더니 내어준 소스가 바로 타바스코였다. 기름기 있는 부분을 매콤한 맛이 잡아주고 퍽퍽한 살코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씹을 때마다 알싸한 매운맛을 더해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소스가 있을까 싶다. 그 이후로 우리 집에는 비상용을 포함해서 3병의 타바스코가 마치 비상약처럼 상비되어 있다. 피자에는 물론이거니와 샤브샤브의 고기를 찍어 먹는 스위트 칠리 소스에 킥을 주고 싶을 때도 좋다.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존 레전드 버전의 하딩 소스에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마치 종갓집 시간장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가장 큰 병의 타바스코를 사서 유통기한 안에 4인 가족이 전부 소비할 확률이 극히 드물다. 그런데 2인 가족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 큰 병 하나를 다 비우니 자주 사용하는 소금이나 간장만큼이나 우리 집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소스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집이 좁아져서 삼겹살이니 목살은 오븐에 구워서 먹지만 지방에서 넓은 집에 살 때는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목살을 구워 먹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핫소스를 찍어 먹으라고 내민다. 그럼 친구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처음엔 이게 뭐야 하다가도 그 맛에 빠져드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다. 요즘 나의 하루하루가 돼지고기 목살의 살코기 부분처럼 퍽퍽하고 답답하고 까마득하다. 누구에게나 침잠하는 시기가 있듯이 즐거운 일도 의욕이 없이 그저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저런 취미거리나 의욕이 생길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보지만 딱히 이거다 할 것이 없다. 일어나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적으나마 일주일에 한 번은 PT를 받고 음악도 들어보고 집안일도 해보고 친구들도 놀러 오라고 해서 뭐라도 해먹고 텐션을 올리려고 애써보고 있다. 그렇지만 발이 무거운 추라도 단듯이 점점 바닥에 닿을 듯 깊이 가라앉고 있는 내 자신이 느껴진다. 언제든 맛을 보장하는 소스라는 킥은 가지고 있으면서 우물 밑에 가라앉은 나 자신을 길어 올릴 킥 하나도 없다니 왠지 인생을 헛살아온 느낌이다.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옆에 두었으니 다행이랄까. 매일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며 나의 의욕을 고취시킬 뭔가를 자꾸 제안한다. 하지만 나는 완고한 상사 마냥 그의 제안을 반려시키곤 한다. 그래도 그는 화되거나 기죽지 않고 끊임없이 기한을 올리곤 하는데 그런 그의 마음이 짜증내고 싶고 화도 내고 싶을 만한데 그것을 꾹 참아주는 것이 오늘따라 더 고맙게 느껴진다. 그러다 미뤄둔 원고가 생각나 허리를 일으켰다. 역시 자본주의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마감의 압박이었던 것인가 싶어 입이 쓰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는 부디 마감의 압박이랄지 생계의 위협이 아닌 빛나고 따뜻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킥이 있어 어둡고 컴컴한 구덩이에서 그 킥을 따라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나처럼 그럴 만한 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려 한다. 정통성 대 다양성에서 찾은 달콤한 즐거움, 마카롱. 마카롱은 과연 언제부터 한국의 국민 디저트가 되었을까? 2010년 초반만 해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고급 디저트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카페나 디저트 가게에서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는 디저트가 되었다. 단순한 유행도 아니다. 아직도 유명한 마카롱 전문점들은 몇 시간을 대기해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온라인 택배 주문은 열리는 즉시 매진 행렬을 기록한다. 마카롱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코크보다 내용물, 즉 필링이 더 풍부한 일명 뚱카롱은 이미 한국식 디저트의 대명사가 되어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엔 생소했던 흑임자, 인절미 등 한국식 재료를 사용한 마카롱 역시 이미 대중적인 맛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나 디저트 마니아들은 마카롱은 그런 디저트가 아니다 라며 황당함을 표하기도 한다. 처음 뚱카롱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코코와 필링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않고 내용물 맛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마카롱 본연의 맛과 모양이 아니라며 반감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어떤 마카롱 전문점에서는 한 번에 많은 수의 마카롱을 먹는 고객에게 마카롱은 원래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먹는 디저트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가 분노를 사기도 했다. 나는 어떠냐고? 나는 맛있다면 무엇이든 좋다. 물론 10대, 20대 시절보다 지금은 좀 더 건강을 생각해야 하기에 되도록 인스턴트보다는 질 좋은 재료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찾게 되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 정통과 개성 중에 고르라면 클래식만큼이나 창의적인 변주도 정말 좋아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정통만을 고수하면 발전이 없고 새로운 것만 탐닉하면 본래의 가치를 잃기 마련이므로 중국에서 차를 시작한 내가 지금 알디프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티, 베리에이션 음료들은 그런 취향과 이상이 반영되었을지도 모른다. 음식은 문화와 결합하기 마련인 만큼 어떠한 음식이 각국의 문화와 유행에 맞춰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나라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의 정통 레시피 역시 선택의 범위 안에 있어야 진정한 다양성의 의미가 빛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카롱은 프랑스 파리의 피에르 에르메에서 먹었던 이스파한 마카롱이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옛수도이자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로 장미로 만든 향수가 유명했다고 한다. 또한 오래된 장미 품종의 이름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스파한 마카롱에는 장미가 들어간다. 장미라니, 먹을 거에 장미라니? 너무 화장품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서 장미는 바디 용품이나 향수에 쓰이는 것이지 음식이 아니므로 차에 가양된 장미나
베르가못 등도 처음 마시는 이들에게는 향수를 마시는 느낌이라며 부정적 뉘앙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차의 블렌딩이라는 기술이 있듯 이스파한에는 라즈베리와 리치라는 또 다른 주재료가 있다. 이 재료들은 장미의 화려한 면에서도 프레시한 향이 섞어들어 새콤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맛과 향을 만들어낸다. 입안에서 먼저 파삭 부서지는 코크와 부드럽고 차가운 크림이 주는 촉각의 아름다움에 더해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다 먹고 나면 이미 장미에 대한 거부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정통을 중시하고 엄격한 프랑스 미식 업계에서 디저트를 새롭게 선보인 것은 널리 알려진 파티시에 피에르 에르메의 시그니처 디저트인 이스파한은 1984년 처음 선보인 이래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장미와 라즈베리, 리치는 지금은 이미 검증된 조합의 다양한 디저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도전은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곧 이어 피에르 에르메라는 이름이자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틀이 되었다. 파리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아직 20대 중반이었고 입에 넣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즐기던 호기심 많은 탐험가였다. 새로 나온 디저트라면 편의점 신상이든 해외 유행 아이템이든 꼭 경험해보고 싶어 온 몸이 근질거렸고 여행을 다니면 늘 먹을 것 위주로 동선을 짜 종일 입은 호강하며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걸어 다녔다. 물론 당시에는 스스로 미식가라고 칭하는 일은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미식가라면 비싼 음식만 적당량 먹고 맛없는 건 입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가상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몽쉐를 마카롱만큼이나 사랑하는 나는 진짜 미식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명 쇼콜라티에나 피에르 에르메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절대 망설이지 않았다. 당장 돈이 없어도 꼭 먹고 싶은 마카롱을 골랐고 눈을 반짝이며 초콜릿의 이름과 모양들을 훑었다. 꼭 대리석에 깔린 카페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야만 그런 디저트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저렴한 호텔룸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 디저트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던 그 천국 같은 순간들이 모여 나는 미식가가 아닌 호기심 많은 탐험가로서의 나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들을 통해 나는 평생 질리지 않고 맛있는 행복을 쫓고 싶은 건강한 탐닉을, 이러한 순수한 기쁨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열망을 기어이 업으로 삼게 되었다. 새로운 디저트를 보면 나는 아직도 즐겁고 궁금하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꼭 디저트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을 즐기길 바란다. 어쩌면 그 새로움 중 무언가를 파리에서 먹었던 이스파한만큼이나 놀랍고 행복한 순간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의 소중함. 우리의 대학 시절이 생각난다. 각기 다른 곳에 있었지만 우린 외로웠고 배고팠고 슬프고 지치던 순간을 매번 마주했다. 그럴 때마다 때려칠까?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숱한 날들을 지나 우리는 음식 에세이를 쓰고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마사 스튜어트가 부럽지 않다. 음식을 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는 우리는 만나면 음식 이야기를 천일야화처럼 끝도 없이 할 수 있었다. 정말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었던 것 같다. 그 순간은 추억의 시절로 돌아가 그날의 분위기와 맛을 음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써내려간 원고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껏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남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어준 친구, 동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함께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로움을, 슬픔을 한꺼풀 벗을 수 있었다. 또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음으로써 혼자가 아님을, 함께여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운명처럼 우리가 만나 이렇게 함께 글을 쓸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면 모두 한 뼘씩 자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우리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설렌다.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된 주제나 관심사가 있으면 수다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준비하지 않아도 밥 먹으며 차 한잔 마시며 여유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지인들이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오늘 식사 함께하는 분들과 자신만의 소울푸드와 그 속에 담긴 추억을 꺼내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진심인 두 여성의 CEO 소울푸드 에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